과거에 이 수술을 몇 시간씩 할 때는 수술 도중에 뿌옇게 백내장이 벌써 생기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나성진 원장입니다. 비문증 수술에 대한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위험을 고려했을 때 단지 비문증을 없애기 위해 수술을 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점 때문인 것 같은데요. 비문증 수술을 거의 시행하지 않았던 과거 분위기와는 달리 수술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해진 것인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기술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문증 수술이 결국 유리체 절제술을 말하는 거고, 제가 군의관을 마치고 2007년부터 망막 전이민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유리체 절제술은 100% 전신 마취를 했어요. 그러다 위에 시니어 교수님께서 미국 연수를 가시는 바람에 2009년부터는 제 수술이 2배로 많아지면서 국소 마취를 시작했는데요. 하루에 최대로 할 수 있었던 수술 5건을 오전 내로 이제 끝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 전신 마취를 하려면 마취 전 검사도 꽤 많고요. 전신 상태가 안 좋은 분들에게는 전신 마취의 위험성이 또 걱정이 되죠. 다행히 요즘은 공황장애, 또 치매 등 협조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망막 수술을 국소 마취로 진행을 할 정도로 시간이 되게 짧아지게 됐어요. 유리체 절제술은 눈의 흰자 부분인 공막에 작은 구멍을 3개를 내서 그곳으로 기구를 넣고 눈 속의 유리체를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눈에 들어가는 기구가 예전에는 굉장히 두꺼웠어요. 바늘이나 카테터의 직경을 나타내는 단위가 게이지인데요. 숫자가 클수록 바늘이나 카테터가 더 얇아집니다. 제가 2007년 망막 수술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20게이지를 사용했는데 팔에 놓는 주사바늘 크기예요. 이게 굉장히 큰데요. 눈에 적용을 하면 더 컸죠. 공막 절개창이 0.9mm 크니까 수술 후에 절개 부위를 일일이 봉합을 해야 했고요. 그런데 의술이 발달하면서 23게이지, 25게이지 이렇게 얇아지다가 최근에는 27게이지까지 매우 얇아지게 되었어요. 23게이지부터는 절개 부위가 작아져서 무봉합이 가능해졌고요. 25게이지부터는 99% 무봉합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덕분에 수술 시간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아낄 수 있게 되었죠. 녹는 실을 꿰매면 실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녹게 되는데요. 이런 염증 반응이 없으니 눈 속에도 염증이 적게 생기고 눈 밖에도 유착이나 흉지는 게 없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망막 수술을 할 때는 눈 속의 유리체를 제거해야 하는데 문제는 유리체는 젤리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은 빨대로 이렇게 마실 수 있지만 젤리는 빨대로 마실 수가 없죠. 그래서 칼로 자잘하게 쪼개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눈 속의 유리체가 세게 잡아당겨지면 망막이 찢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을 낮추기 위해서 칼이 자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칼이 움직이는 속도를 절삭률, 커팅 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즉 절삭률은 1분에 유리체를 몇 번 자르는지를 계산한 것이에요. 절삭률이 1000cpm이라고 하면 그 기구는 1분에 1000번 유리체를 자른다는 뜻이죠. 예전엔 절삭률도 분당 500회밖에 되지 않아서 망막에 가깝게 유리체 절제술을 하면 망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생기곤 했는데요. 요즘에는 2500, 5000 이렇게 빨라지다가 최근에는 10,000, 20,000까지 장비가 발달했어요. 유리체를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게 자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기본 1시간 이상 걸렸던 수술이 요즘은 20분에서 30분이면 끝나는 수술이 되었어요. 수술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은 환자분이 누워있는 시간이 줄어든 것 자체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훨씬 더 안전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수술 부위가 그만큼 오래 노출되고 조작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염증이나 감염 위험이 있고요. 절개 부위가 커지면 감염과 염증 위험도 높아지죠. 예전에는 세균 감염에 의한 안내염이나 절개 부위로 눈 속에 있는 물이 새어나오고 이로 인해서 저한압이 발생하는 경우가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저한압이 심하면 저한압 망막병증이라고 해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물체가 구부러져 보이는 변시증이 후유증으로 남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술하고 한 달이 지나면 수술 자국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절개 부위가 매우 작고 깨끗하게 나와서 안내염이나 저한압의 위험성이 많이 감소했죠. 또 유리체 절제술을 하고 나면 백내장이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이 수술을 몇 시간씩 할 때는 수술 도중에 뿌옇게 백내장이 벌써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엔 수술 시간이 많이 짧아지니까 백내장도 잘 생기지 않죠.
제가 15년 전에 망막박리로 유리체 절제술을 해드렸던 환자분께서 그동안 경과관찰을 계속 해오시다가요, 올해에 와서야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백내장이 가장 잘 생기는 망막박리 수술 환자도 이 정도니까 비문증 수술은 백내장 위험이 더 적겠죠. 물론 이미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이라면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되었다고 해도 주의할 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고도근시 환자분의 경우에는 암구의 크기가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공막이 얇은 상태죠. 얇은 공막은 아무리 절개 부위가 작더라도 수술 후 절개 부위로 눈 속의 액체가 더 쉽게 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한압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저한압으로 망막이나 맥락막에 주름이 잡혀서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원 상태로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또 저한압은 염증을 유발해서 이로 인해 혼탁이 다시 생기면 마치 비문증이 재발한 것처럼 실타래나 점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문제죠. 가끔 타안과에서 유리체 절제술 후에 저한압 상태로 한 달씩 지내시다가 오시는 환자분도 봤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저한압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술을 마무리할 때 물이 조금 새면 한 바늘 꿰매고 다음날 풀어주는 방식으로 저한압을 예방하는데요. 다음날 저한압이면 3일간은 저절로 회복되는지 지켜보고요. 회복되지 않으면 공기주입술이나 봉합을 해서 저한압이 지속돼서 다른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비문증으로 불편해서 제게 유리체 절제술을 받으시는 분 중에 열의 9분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다초점 인공수용체를 이용한 노안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비문증이 심한 경우 검은 점이나 실타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먹구름 같은 유리체 혼탁이 시야를 가려서 불편하게 되는데, 다초점 인공수용체는 초점을 나눠서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를 볼 수 있게 해주지만 단초점에 비해서 시야가 약간 흐려질 수 있는 단점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유리체 혼탁이 생기면 빛이 더욱 줄어들어서 시야가 어두워져 불편함이 가중되는 거예요. 지난 수년 동안 노안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비문증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비문증 수술이 어떻게 과거에 비해 활발하게 시행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꼭 수술이 필요한 질환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거나 정신과 약을 복용할 정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는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문증 수술이 아주 위험하다거나 수술 후에도 재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이라면 제가 지난번에 찍었던 영상을 꼭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나성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